날씨가 조금 오늘은 풀리는 거죠. 계속 추워갖고 집이 동네가 이게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길 하나 건너고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501동, 여기가 502동인데 여기 살아요. 복도식이라 한강바람이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복도식이니까 엘리베이터 열리자마자 한강바람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추운 날은 엘리베이터 열림과 동시에 나가기가 싫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버스를 내리면 별로 추운지를 몰라요. 거기까지는 강바람이 안 가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점점 추워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순간 이제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며칠은 진짜 집에 밤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 헉 하더라고요. 헉. 그래갖고 그 복도 그 짧은 거리를 요 짧은 콤파스로 최대한 빨리 가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긴데요. 추운 거는 되게 싫어해갖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30살 정도까지는 겨울에 12월까지는 외출할, 집에 있다가 나갈 때는 귀찮으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돌아다녔어요, 다. 웬만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있는 것들은. 근데 요즘에는 집사람이 뭐 좀 사갖고 와 그러면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뭘 입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막 뭐라 그래. 그냥 대충 갔다 오라고. 근데 추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주섬주섬 챙겨 입고 이렇게 나가니까 배꼽을 빼고. 옛날에도 그랬냐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책은 88페이지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못 하니까. 옛날에 왕년에 운동 좀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안 믿으시겠지만 이 짧은 콤파스로도 테니스 치고 뭐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테니스를 치면서 키가 작은 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큰 친구들은 같이 이제 테니스 친 친구들 중에 한 180 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서브 넣고 발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서브 넣고 바로 이렇게 네트 앞에 가서 이렇게 공 치는 거, 공 떨어지기 전에 치는 거. 그걸 하려면 3발짝 들어가면 돼요. 서브 넣고 이렇게 3걸음만 딱 가면 네트 앞에 도착을 해서 공을 치는데 전 한 5걸음 가도 중간에 가다 멈춰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럴 때도 불편하죠. 제 2편 경제론입니다. 시험 문제는 아마 한 5개쯤 내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8, 9개씩 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5, 6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개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기본적으로 경제론을 잘 못하시면 정책론까지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론을 좀 정리하셔야 정책론까지가 수월하게 가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두 개 정도 나올 테니까 5문제 중에 계산 문제 틀릴 수도 있죠. 한 4문제 정도는 맞으셔야 될 부분이 경제론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론은 일단 2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제1절 수요공급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제2절 경기변동론이라는 데도 있는데 얘는 열공 안 해도 돼요. 그냥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정리하셔서 외우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많게는 한 2개 정도 시험에 내는데 거의 다 맞으실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요공급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배우실 것들 첫 번째는 수요라는 거와 공급이라는 거의 개념 명확하게 구별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이라는 거와 공급 법칙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정책론까지 계속 쓰게 될 용어니까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법칙의 개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뭐 나중에 가서 헷갈릴 일이 없죠, 별로.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내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하고 수요의 변화라는 걸 구별하세요부터 시험에 내요. 이 2개를 구별하게 내는 문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어렵게 내는 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달라서 서로 2개를 구별하는 건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개에 있는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 원인들이 뭐냐, 변화 요인이 뭐냐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내게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균형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얘도 한 문제는 꼭 낸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게 이제 탄력성 되는 거죠. 그 탄력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는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를 해서 공부하실 거고, 오늘은 아마 균형까지 보시면 진도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실 건 이제 수요 개념부터.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하고 공급은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은 내용도 완전히 서로 다르고, 그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수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예산 범위 내에서, 즉 내가 가진 돈 범위 내에서 어떤 물건을 얼만큼이나 사야 내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이 가장 커질까, 이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게 수요 이론이고, 공급 이론은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될 때 그 물건을 몇 개쯤 만들어 팔아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가장 커지겠는가, 그거 연구하는 게 공급 이론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은 내용이 전혀 다른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경제론은 그러한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비슷해요. 수요하고 공급은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수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놨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공급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놨는데 굳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수요와 공급은 두 개가 비슷하니까 수요의 개념 설명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이 누구에도 있으니까, 공급에도 있으니까 공급의 개념 보시고, 그 다음 수요 법칙을 배웠다. 그러면 수요 법칙과 똑같은 내용이 공급 법칙에도 있단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설명하는 건 어디에도 있어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수요 공부하시고 바로 이어서 공급, 이런 식으로 복습해 가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를. 그래서 책은 자주 넘겨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도 수요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써요. 근데 공급은 어차피 한 얘기 2번 반복하는 거니까 공급은 정말 설렁설렁 써놨어요. 수요랑 다른 점들만 구별하시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수요의 개념부터 보시면, 수요를 영어로는 demand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D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D가 나왔다. 그럼 얘는 수요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수요의 개념을 우리 책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면 첫 번째 줄은 수요의 개념 써놨고, 두 번째 줄은 부동산 수요의 개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쓰고 있죠. 근데 공급 가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공급은 그거 차이 나는 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란 이 소비자가 수요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수요를 정의합니다. 그럼 이 수요의 개념은 3가지 정도로 개념 요소를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라는 거고, 두 번째 어떤 물건을 실제로 산 거 아닌 건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개념이고, 세 번째는 욕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뭐다? 구매예요, 구매. 그러니까 수요가 뭐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물건 사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구매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이 개념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욕구.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 책에서는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수요의 성격 그래갖고 3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유량 개념이다라는 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전적 개념이다라는 게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유효 수요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욕구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그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유량 개념이라는 건, 수요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욕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 양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에서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량 개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88페이지에 유량 개념이라고 해놓고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유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양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양. 수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량을 파악하는 게 유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라는 것도 있다? 저량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요를 유량으로 파악한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뭐의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유량이라는 거 하고 저량이라는 걸 구별하는 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유량이라는 거와 저량이라는 거를 구별하는 내용을 써놨고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데 수요의 개념 설명하고 있었는데 수요의 개념에서 마땅하게 시험 낼 게 없으니까 이걸 내버려요. 유량하고 저량을 구별하는 건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량을 영어로는 플로우라 부르고 저량을 영어로는 스톡이라 부른다 해서 영어 표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걸 영어로 냈던 선생님도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상뚱맞게 일로 튀어갖고 우리는 뭘 공부하셔야 된다. 유량이라는 거와 저량이라는 거 구별하시는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주의하실 건 유량이든 저량이든 둘 다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수량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면 유량이다 저량이다라는 말을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에다가 표현하는 게 유량 또는 저량입니다. 그럼 유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량을 셀 때 양을 나타낼 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서의 불필을 잘못 사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센 거? 변화량을 세고 있는 걸 우리는 유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에 반해서 저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서의 존재량을 세고 있는 걸 우리는 저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세는 개념들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변화량을 센 게 유량이라고 하는 거고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서의 존재량을 센 걸 저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라는 건데 이 유량 변수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소득의 양을 물은 거죠. 소득의 양. 그러니까 얘도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수량을 알려줬어요. 그럼 이 수량을 듣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소득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을만 하면 이 사람의 소득은 많은 거다 적은 거다?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만 원이 이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이라면 한 달에 채 1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거니까 누가 봐도 소득이 어떤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이 이 사람이 하루 동안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 365일 중에 300일만 일한다고 쳐도 이 사람은 1년에 대략 3억쯤을 버는 연봉이 3억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소득은 어떤 거다? 많은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소득이라고 하는 값은 1년 동안 또는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뭐가 안 주어지면 그 소득을 벌어들인 기간이 안 주어지면 그 양이 많은지 적은지 파악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때의 개념일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걸 유량이라 부릅니다. 이게 유량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표량이니 유량인지 저량인지 알고 싶으면 뭘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1년 동안이라는 말을 넣어봐요. 어떤 개념 속에 1년 동안이라는 개념을 넣어봐서 그 수량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구별하시자? 유량이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저량의 대표적인 건 가격이에요. 가격. 어떤 물건의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물건 중에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 살 때 돈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택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가격의 양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이 집을 1억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값은 비싼 거다, 싼 거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을 산 시점이 요즘에 한참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1988년도예요. 보실 시간 없는 게 정상이죠? 저만 보는 거죠, 저만. 네.
저만 보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종팔이랑 뭐 택이랑 뭐 한참 그렇던데 요즘에는 이것도 잘 못 봐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 1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잠깐 얘기하면 이 드라마 나오는 데 중에 단칸방에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주택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그때 주택복권 당첨금이 얼마였어? 1억이었어요, 1억. 그럼 1988년도에 1억 주고 집을 살 정도면 그 동네 뭐요? 갑부요, 갑부. 그러면 1988년도에 주택가격 1억은 겁나 비싼 집입니다. 근데 지금 2016년에 1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럼 뭐예요? 천안시내에 1억짜리 집이 있긴 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높은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애는 그 물건이 거래된 뭐가 안 정해지면 시점이 안 정해지면 그 양이 적은지 많은지 파악이 안 되는 애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절량이라 부릅니다. 절량. 그 절량인 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개념 속에 뭐가 정해져야 시점. 그럼 그 시점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이라는 말을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줘야만 그 수량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애가 있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자? 절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그 양을 표현하는 경제 변수는 무궁무진할 거 아니에요. 양을 표현하는 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그 양들을 5개를 뽑아요. 그래놓고 다음 좀 저량인 걸 고르세요. 또는 유량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내면 가장 무난한 문제고 또는 보기를 한 8개쯤 만들어 놔요. 그래놓고 다음 중에 유량 변수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 또는 저량 변수의 개수를 몇 개인지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어떤 양을 표현하는 말들이 나왔을 때 그게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89페이지 보시면 유량과 저량의 종류 몇 가지 써놨죠. 그거 다 외우면 그 문제는 다 푼다? 어린 반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여기에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도 내가 여기서 못 봤던 변수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걔네들의 개념 파악하세요. 개념. 그래서 그 개념 속에 1년 동안이라는 말을 넣어봐서 그 수량이 파악되는 거라면 뭐 유량 또는 일정 시점 지금이라는 말을 넣어봐서 그 수량이 파악되면 얘는 저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없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GMP를 주고 GMP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얘는 유량이 저량이요? 잘 모르겠는 이유는 뭐예요? GMP가 뭔지를 몰라. 그럼 이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변수의 개념을 알면 돼요. 그럼 GMP라는 건 뭐냐면 G는 그로스 총합을 말하고 N은 국민을 뜻하고 P는 프로덕션 그래서 생산물을 뜻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산해낸 총생산물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글로 바꿔서 뭐라 불러? 국민 총생산이라 불러요. 그럼 얘는 유량의 저량이요? 유량의 저량이요? 유량이 유량. 뭐라고 그랬어?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산해낸 총생산물의 합. 그럼 얘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별도 못했던 분이 그 개념 알려주니까 뭐해? 유량인지 저량인지 구별하죠. 그럼 내가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유량이 뭐고 저량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뭐를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이 변수의 개념을 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변수가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생전 처음 보는 것들 집어넣는 거예요. 분기 속에. 그러면 틀리는 어려운 문제고 만약에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들 몇 개 묶어서 시험 문제 냈다. 그럼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양을 표현하는 변수가 나오면 걔 뭘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셔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서 걔가 유량인지 저량인지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량과 저량의 대표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계신 게 편해요. 문제 풀 때. 유량이 어떤 것들이 있고 저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시되 그걸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걔네들의 뭘 파악하셔라? 개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저량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간쯤에 끝에쯤에 보면 통화량 있잖아요. 통화량. 그럼 이 통화량이 뭐예요? 전화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양이에요. 그럼 이 개념은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지금 통용되고 있는 돈의 개수니까 당연히 뭐예요? 저량. 그러니까 통화량 개념을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외환보유액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통화량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돈의 개수가 뭐고? 통화량. 외국 돈의 개수가 외환보유액. 그럼 얘는 둘 다 당연히 뭐요? 저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돼요. 개념을. 그래서 가능하려면 공부하실 때 개념들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서 틀리진 않잖아요. 그게 뭔지는 아니까. 그렇게 해서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거의 해마다 냅니다. 거의 해마다. 그래서 구별하시고 이걸 갑자기 왜 구별하게 된 거예요? 이걸 구별한 이유. 우리 뭐 개념하다가 수요의 개념하다가 수요는 양을 파악하는 거니까 욕구의 양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 양을 파악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의 양인 뭐로 파악한다? 유량으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라는 건 뜻하는 바가 수요가 반드시 실제로 구매하는 걸 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구매하지 않았어도 돼요. 구매하려고 뭐 한 것까지? 의도한 것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유효 수요라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의도인데, 의사인데, 그 욕구만 가지고는 그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수요가 되려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구매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까지 갖췄을 때를 수요라 부르는 거고,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구매하려는 의사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말하는 수요도 아니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수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잠재 수요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수요라고 오해하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매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요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요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용어로는 니즈라 부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요라고 하는 건 이 구매력까지를 갖춘 얘만 수요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라 부르는 건 구매력까지 갖췄을 때, 니즈라 부르는 건 구매력이 없었을 때.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라고 기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수요와 소요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합쳤을 때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요라 불러요, 수요. 그래서 수요의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요거랑 같이 개념 알고 계셔야 될 게 수요량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격이라는 거의 개념도 같이 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은 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Q예요, Q. 그 다음에 수요를 영어로는 뭐라고 했으니까 D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QD로 표시하는 게 수요량이고, 수요가격은 가격은 앞에 뭐가 붙든 상관없이 프라이스 P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개념도 같이 아시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88페이지 그 중간쯤에 참고에 수요량의 개념을 써놨어요. 수요량.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요가격도 써놨고. 그럼 우리가 수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일단 어떤 물건을 살려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원래는 예산이라 불러요, 예산.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나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빵을 사기 위한 예산을 10,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즉 만 원이라는 소득을 이용해서 빵을 사려고 할 때 이 빵의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나는 좀 빵을 사야겠다라는 욕구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수요라 불러요, 수요. 그래서 수요라고 할 때는 빵의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즉 모든 가격 수준에서 나는 빵을 좀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수요라 불러요, 수요. 근데 10,000원을 들고 실제로 빵집에 가봤더니 빵 하나의 가격이, 하나당 단가가 100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들고 간 10,000원으로 100원짜리 빵을 산다면 나는 이 빵을 최대 100개까지를 구입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소득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수량인 요 100개를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량이라고 불러요. 수요량. 그럼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하려면 일단 뭐가 정해져야 돼요? 가격이 정해져야 돼요, 가격.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가격을 특정 가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가격 수준에서 당연하게 내가 물건을 사려면 내 구매력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구매력 범위 내에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최대한의 수량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량이라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수요가격은 뭐냐면 거꾸로 생각해봐요. 나는 10,000원을 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빵을 100개를 사갖고 와야 돼요. 매길 입이 100개라 빵을 무조건 100개를 사와야 돼.
그러면 빵의 가격이 하나당 10원이면 나는 이 빵 산다 못 산다? 당연히 살 수 있죠. 10원짜리를 100개 사봐야 얼마밖에 안 돼? 1000원밖에 안 되니까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당연히 10원짜리 빵은 사죠. 50원짜리는 산다 못 산다? 당연히 살 테고 100원짜리까지는 살 수 있죠. 근데 하나에 200원 하는 빵은 100개를 사온다 못 사온다? 못 사오는 거예요. 왜? 200원짜리를 100개 사면 예산이 2만 원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범위 내에서 내가 사려고 하는 수요량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은 얼마까지라는 거예요? 요 100원까지예요, 100원까지. 그래서 요 100원을 그 수요량에 대한 뭐라 부른다? 수요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개념 정의를 해보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뭐에 대해서 수요량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또는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가격? 최대가격이에요. 이걸 두고 수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물건 사러 갈 때 어때요? 나는 이 물건을 살 때 이만큼 정도의 가격이면 사고 그 이상 넘어가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고 맘먹고 가죠. 특히나 여자분들 옷 사러 가실 때 예산 어느 정도 잡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벌에 10만 원짜리까지 산다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되게 이쁜 옷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와? 빚내서 사갖고 오잖아요. 그 빚내는 게 결국 카드 긁는 거고요. 그러면 그 내가 생각했던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의 뭐였어요, 원래? 수요 가격이에요, 수요 가격. 그게 나의 수요 가격이에요. 근데 그 수요 가격을 넘어서 우리는 물건을 사니까 우리는 합리적 경제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원래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 최대 가격까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걸 수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셔야 될 건 뭐예요? 수요와 수요량, 수요 가격 세 가지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세요. 이 용어는 정책론까지 계속 나와요. 그 와중에 시험 문제는 뭘 내더라? 특이하게 유량이라는 거, 저량이라는 걸 구별하라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그럼 여기가 이제 수요의 개념입니다. 수요 개념. 그럼 이 똑같은 얘기는 우리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공급에도 있어요. 공급에. 그래서 우리 책에 97페이지인가를 가보시면 수요는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공급에 보면 97페이지에 두 줄, 한 페이지 넘겨서 동그라미 1, 2, 3번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참고라고 되어 있는 박스까지가 공급의 개념 다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정말 설렁설렁 쓰는 거죠. 왜?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자? 수요랑 구별되는 공급은 대부분의 개념이 다 똑같으니까 차이나는 것들만 알자는 거예요. 차이나는 것만. 그러면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라 표현해서 D로 표시했지만 공급은 영어로는 서플라이라고 그래서 S로 표시해요. S. 그러면 그 공급이라는 거의 개념은 우리 책의 97페이지 맨 밑에 그냥 공급의 개념을 안 써놓고 부동산 공급만 또 써놨어요. 아까 수요에서는 수요 개념 따로 쓰고 공급, 부동산 공급 따로 썼는데 그래서 공급이란 매도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를 설명한 거고 원래 공급자는 원래 공급자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공급의 주체는. 그래서 원래는 생산자가 돼야 돼요. 생산자. 그래서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공급이라고 원래 정의를 해요. 그럼 공급도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뭐예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그래서 그 판매라는 말만 다를 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 즉 욕구다라는 점에서 수요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니까 뭐예요? 유량 개념.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니고 판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 이 욕구도 반드시 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능력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거를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우리 책에서는 동그라미 1번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달랑 이렇게만 써놓은 거고. 두 번째,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 공급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슨 공급이 된다? 유효 공급이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에서 한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개념적으로 세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급과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개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량, 또 공급가격. 그래서 우리 책에는 공급량의 개념은 그 밑에 참고에 써놨죠. 그래서
공급량은 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Q에다가 공급은 S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QS. 공급 가격은 앞에 뭐가 붙든지 간에 가격은 P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급량은 써 있으니까 됐는데 공급 가격이 책이 없잖아요. 그럼 공급 가격 개념은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 얘기를 하려면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생산력.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당 50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원의 비용을 들여서 빵을 좀 만들어내서 팔아먹어야겠다라는 욕구 자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급이라 부릅니다. 그럼 나는 이 빵을 아직까지는 얼마에 팔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0원에 만들어낸 빵을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 하나 팔면서 얼마씩의 이윤을 남기니까 50원씩의 이윤을 남기니까 이 50원씩의 이윤을 남길 때 내 이윤이 가장 커지려면 즉 나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이 빵을 만약에 100개 정도 만들어 팔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0개가 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급량도 누구랑 똑같아요. 수요량처럼 가격이 어떻게 됐을 때 정해졌을 때 내 이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팔아먹을 수 있는 또는 판매하려고 하는 무슨 수량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공급 가격은 달라요. 공급 가격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 빵을 100개를 무조건 팔아야 돼요. 100개를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이윤이 극대화돼요. 그럼 이 빵을 팔 때 만약에 200원에 팔으면 이윤이 더 많아지죠. 그럼 이윤이 더 극대화될 것 같은데 200원에 팔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요. 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은 돈이 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라 200원에 팔면 사 안 사? 안 사는 사람들이요. 그럼 나는 200원에 팔 수 있다 없다?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원보다는 가격을 어떻게 돼? 낮춰야죠. 그럼 10원에 팔어. 불티나게는 팔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요? 팔수록 손해요. 그러면 최소한 손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즉 내가 이윤 50원을 남기면서 손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이 물건을 팔려면 아무리 가격을 못 받아도 얼마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원. 그래야지 내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그럼 요 100원이 바로 요 공급량에 대한 뭐다? 공급 가격이 됩니다. 공급. 그러면 거기 안 적혀 있는 공급 가격의 개념은 내가 팔려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좋겠죠. 근데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아무리 낮추더라도 내 이윤을 줄여가면서 낮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또는 받고자 하는 무슨 가격? 최소 가격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공급 가격이라고 불러요. 공급. 그럼 이 두 개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건데 책은 없어.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수요, 수요량, 수요 가격, 공급, 공급량, 공급 가격의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특이하게도 뭘 내더라? 우리가 배우는 수요와 공급은 일반적으로 뭐로 파악하기 때문에 유량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유량이라는 애와 저량이라는 걸 구별하는 건 시험 문제 나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단원인 수요와 공급의 개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 파악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수요 법칙이라는 거와 공급 법칙 하시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90페이지 가시면 칠판이 넓은 건 진짜 좋아요. 수요 법칙 갑니다. 수요 법칙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게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우리 수요 얘기할 때 어떤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가격이 죄송합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요? 내가 살 수 있는 구체적 양이 정해져요.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지니까 가격이랑 수요량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법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 법칙이라고 불러요. 수요 법칙. 그럼 수요 얘기를 하려면 필요한 게 세 가지였죠.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소득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가격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내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수량이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빵을 사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소득은 10,000원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빵의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최대 100개까지가 된다는 걸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요법칙은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만 설명하는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설명하니까 이 가격과 수요량 이외의 것들은 변화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를 다른 요인은 변함이 없이 다른 조건은 일정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조건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 이외의 것들인 소득 같은 것들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빵을 사기 위해서 들고 간 돈은 10,000원으로 똑같은데 내가 빵을 사기 위해서 들고 간 돈은 10,000원으로 똑같은데 이 빵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이 빵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그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 이걸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라 불러요. 수요 법칙. 또는 반대로 내가 들고 간 돈은 10,000원으로 똑같은데 빵의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그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은 수요량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요 법칙.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도 반대로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반대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참에 정리할게요. 우리 용어 좀 같이 입을 맞춥시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죠. 그래서 가격은 항상 뭐라고 표현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양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양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격 갖고 증가 감소라고 안 하고 양 갖고 상승 하락이라고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촌시려. 네, 없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있어 보이게 어떻게 표현하자.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입을 좀 맞춥시다. 그렇게 해서 가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수요 법칙인데 그러한 수요 법칙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법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법칙이라 부릅니다. 수요법칙. 이게 수요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가격과 수요량은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 붙일 때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수요법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공부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반비례만 외워. 반비례만. 수요법칙이 뭐예요? 반비례.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수요법칙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질문을 하러 들어오세요. 문제집 갖고. 보통은 문제집 풀기 전까지는 질문이 거의 안 들어오는데 문제 갖고 질문을 하러 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묻고 계신 그 문제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요법칙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답만 덜렁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요. 수요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수요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못 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법칙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거꾸로 물어. 수요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대뜸 하나만요. 반비례. 그리고 한 말도 안 해. 그럼 반비례가 뭐예요? 그러면 눈이 이제 눈알이 요동을 쳐요. 막. 왜 이런 걸 묻지? 그래서 반비례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비례가 뜻하는 뭐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우리가 수요법칙에서 문제를 내는 건 반비례 법칙이다라는 걸 낸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보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가격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되고 감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풀 때 반비례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푸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반비례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하니까. 그런데도 수요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 분이 꼭 생겨? 반비례.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물어본 의도는 뭐예요? 수요 법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의도는 이 표현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렇게 질문을 하러 오신 분이 수요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수요 법칙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문제집 그냥 들고 집에 가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질문을 할 때 뭘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수요 법칙을 까먹고 온 거예요. 까먹고. 근데 그것만 일깨워 드리면 더 이상 질문을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궁금한 게 풀렸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러 오시면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 대답을 본인이 하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잖아요. 그거 아무리 설명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 근원적인 핵심을 찾으셔야지. 그래서 질문하면 그렇게 답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러 오실 때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는 확인하고 오셔야 당황을 안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동공에 지진 나니까. 이걸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 이 수요 법칙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요 함수라 불러요. 수요 함수. 그럼 수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가격이랑 수요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함수식이라고 하는 일정한 수식으로 표현한 걸 수요 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수요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함수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배워왔어요. 그럼 함수가 뭡니까를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 중에서는 설명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많아요. 그래서 y는 2x가 함수인 이유는 뭐예요? 얘는 x 값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 y 값이 변하는 y 값이 결정되는 관계에서 x랑 y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x 같은 애, 즉 y 값을 결정하게, y 값을 변하게 만드는 요 x 같은 애를 우리는 독립변수 또는 원인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요 y 값, 즉 x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 요거를 종속변수 또는 결과변수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x와 y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식으로 나타낸 걸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와 y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x값에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서 2를 더하면 y값이 되는 관계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식 말고 x와 y는 일정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일반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y는 x값하고 무슨 관계에 있다? 일정한 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표현했던 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x와 y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걸그룹 중에 fx라는 애들 있잖아요. fx.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응팔도 잘 안 보시는데 관심 없죠, 우리는. 이런 애가 있는지도 몰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그룹 이름이 뭐예요? 함수요, 함수. 이게 함수예요, x의 함수.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갖고 와봐요. 이 얘기를 그대로 갖고 봅니다. 그럼 얘는 x값이 변해서 y값이 결정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얘는 누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y값, 그러니까 수요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이 x값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무슨 변수요? 독립변수예요. 그럼 수요량은 y값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수요량이 종속변수예요. 그러면 수요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있어 보이는 답은 어떻게 하시면 돼? 가격을 무슨 변수라고? 독립변수라고. 수요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 관계를 우리는 수요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속변수가 누구니까? 수요량. y값의 역할을 하는 게 수요량이니까. 수요량은 x값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니까? 가격. 가격과 일정한 무슨 관계에 있다? 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수요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얘만큼 안 멋있어. 그럼 좀 멋있게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는 수요량을 뭐라고 표현해요? QD. 가격을 뭐로 표현해요? P. 그래서 QD 이꼴 FP로 표시되는 애가 있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수요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수요함수의 정의예요. 수요함수 정의.
그럼 이 수요함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예요? 이 함수식을 이용해서 QD는 FP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걸?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걸 이거 갖고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식만 갖고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QD는 1400-2P라고 하는 일정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에다가 곱하기, 빼기, 등호, 그 다음에 QD 이렇게 해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수요 함수 같아 보이죠. 그럼 얘가 정말 수요 함수이려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될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되면 돼요? 감소한다면 얘는 수요 함수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만약에 100원으로 정해봐요. 그럼 P 대신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00 대신 100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해서 빼면 수요량은 몇 개가 되는? 1200개가 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함수예요. 근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원으로 오릅니다. 가격이 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P 대신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00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해서 1400에서 빼면 수요량은 1000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걸 요 식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수식 중에서 이와 같이 P를 무슨 변수라고 했어요? 독립변수라고 했어. 그래서 그 독립변수 값이 증가 내지는 상승함에 따라서 Q를 뭐라고 했어? QD를 종속변수로 했죠. 종속변수. 그래서 종속변수 값은 반대로 어떻게 될 때? 줄어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함수를 그러면 지금 수요함수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되는 수요함수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함수는 함수의 종류 중에 감소함수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수요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말은 감소함수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그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함수? 수요함수라고 불러요. 수요함수. 그러면 이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실 때도 이런 함수를 도출을 하면 이거 이용해서 뭘 그렸었어요?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그래프. 그래서 실제로 그리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요 함수식을 동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는 수요 곡선이라 부르고 이 수요 곡선이라는 거의 정의는 결국 뭐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뭐로 나타낸 거?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프로. 이걸 수요 곡선이라 불러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실제 축부터 일단 정해야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가 누구라 했어요? 위아래 움직이는 애. 가격. 그래서 여기에 가격 들어가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증가 감소하는 애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니까 여기도 수요량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 놓고 이 평면상에 이걸 이용해서 요 실제 값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A라고 표현해보고 요걸 B라고 표현해서 A와 B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럼 지금 가격은 누구랑 누가 표시되니까 100원하고 200원이 표시되니까 표시하고 수요량은 1000개랑 그리고 1200개가 표시되니까 실제로는 한 요 정도쯤에 1200이 있겠죠. 실제로 표시를 해보면.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럼 A부터 표시해보면 A. A일 때는 가격이 얼마? 100원이잖아요. 100원. 그러면 100원에서 연결한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왜? 이 선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는 다 가격이 얼마다? 100원이다라는 걸 뜻하니까. 근데 가격 1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가 되니까? 1200개가 되니까 이 1200개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게 뭐다? 이게 A예요. A. 그럼 요 A가 뜻하는 말은 뭐예요? 이와 같은 함수를 갖고 있는 수요자는 이와 같은 수요함수를 갖고 있는 수요자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면 100원으로 정해지면 이 물건을 1200개까지 사게 됨을 뜻하고 있는 게 요 A라는 점이에요. 그럼 B점 표현해 봅니다. B점은 가격이 얼마가 됐어요? 200원. 그럼 200원에서 연결한 선을 하나 그려갖고 만약에 가격이 200원일 때도 수요량은 1200개다. 그러면 점은 여기다 찍어줘야 돼요. 여기다. 근데 가격이 200원 되니까 수요량은 1000개로 변했으니까 1000개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우리가 찾으려는 B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함수 자체가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 연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직선 나와야 돼, 직선. 근데 일반적인 수ham수의 모양은 곡선으로 표시되니까 뭐 원래는 직선이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 곡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수요곡선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곡선이라는 거의 정의고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의 뜻이 궁금한 거죠. 뜻을 알면 되니까.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뜻은, 우하향한다는 뜻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있음을 감소하고 있음을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책 같은 걸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연구했대요. 담배값하고 흡연자 수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작년에 담배값 올랐잖아요, 담배값. 그러니까 담배값 올리면서 정부에서 내건 명분이 뭐예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왜? 담배값 올리면 담배 피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될 테니까? 줄어들 테니까 그런 명목으로 담배값을 올립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약에 연구를 해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독립변수인 담배값이 여기로 표시를 하고 여기에 흡연자 수가 표시됐어. 그러면 이걸 정부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걸 기대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겠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런 우하향하는 형태가. 왜? 담배값이 쌀 때는 흡연자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잖아, 많다. 근데 담배값이 어떻게 되면 비싸지면 흡연자 수는 줄어들 거라는 걸 이 그래프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담배값과 흡연자 수는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뭐처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처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건 정부에서 발표해, 안 해? 절대 안 할 거예요. 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담배값이 쌀 때는 흡연자 수도 어땠다가 적었다가 담배값이 비싸지면 흡연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정부에서 발표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 자기가 하려는 얘기가 반대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뭐예요? 담배값이 오르건 말건 흡연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뜻해요. 이런 건 번역하잖아. 근데 왜 이거는 번역을 못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런 우하향하는 곡선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하향하는 곡선이라는 건 독립변수 값이 변할 때 종속변수 값은 그 독립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다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있음을 감소하고 있음을 이 그래프 갖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라는 말이나 QD는 FP로 표시되는 수요함수가 감소함수의 성질을 갖는다는 말이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를 띈다라는 말은 표현하는 방법만 서로 다를 뿐 다 어떤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그려지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가격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QD는 FP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함수를 보는 순간 아,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구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반비례라는 말이 주어지자마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구나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 그게 안 떠오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뭐다? 가격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가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처음이니까 수요 법칙이 뭐고 수요함수가 뭐고 수요곡선이 뭔지 되게 자세히 설명하죠. 나중에 시험장 갈 때쯤 됐어요. 9월달, 10월달 됐어. 그럼 수요 법칙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격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돼요? 가격 떨어지면 수요량 어떻게 돼? 이걸 무슨 법칙?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시험 보러 가세요. 그렇게 설명하고 끝나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가서도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28회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9월달 가서도 이걸 다 그려야 되고 다 설명하고 있다면 그때까지도 이걸 이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의 시험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9, 10월달 때면은 무조건 가격 오르면 어떻게 된다? 수요량은 감소한다가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 되셔야 돼. 그게 우리가 수요법칙을 공부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는 어디도 있다고요?
공급에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책에 98페이지 있나요? 98페이지부터 등장하는 공급법칙에 대한 얘기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